안녕하세요. 애들리 채널의 GDPR 관련 CJU 판례 시리즈 첫 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가요? 오늘부터 저희 애들리 채널에서는 유럽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즉 GDPR과 관련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CJU의 판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네, 정말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아요. 최근 몇 년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GDPR은 2018년 5월에 시행된 이후로 전 세계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표준이 되었어요. 하지만 GDPR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며 상당히 추상적인 조항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법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CJU, 즉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결들이 중요한 거군요. 법 조항이 실제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판결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오늘 첫 에피소드에서는 GDPR 관련 CJU 판례의 큰 그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CJU 판례가 중요한지, CJU가 GDPR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주요 판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관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CJU는 어떤 기관이고 GDPR 해석에 있어 왜 중요할까요? CJU는 유럽연합의 최고 사법기관으로 EU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EU 전체에 적용되는 법률인 GDPR의 경우 27개 회원국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CJU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맞아요. CJU의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EU 회원국 법원과 감독당국, DPA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즉, CJU가 GDPR의 특정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EU 전역에서 그 조항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CJU가 GDPR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EU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GDPR에서 중요한 개념인 이칠 권리는 2014년 5월에 구글 스페인 판결에서 처음 확립되었죠. 맞습니다. 그 외에도 인터넷 접속 기록인 동적 IP 주소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2016년 10월의 브레이어 판결이나 EU 미국 간 개인정보 이전 협정인 세이프 하버 협정을 무효화시킨 2015년 10월의 슈렘주원 판결 등이 GDPR 제정 과정 자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어요. CJU는 단순히 법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법을 선도하고 발전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GDPR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려면 CJU의 판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법조문만 읽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CJU가 GDPR을 해석할 때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 같은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경향을 보이나요? 네, CJU의 GDPR 해석에는 몇 가지 뚜렷한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권 중심의 광범위한 해석입니다. CJU는 개인정보 보호를 EU 기본권헌장 제8조에 명시된 기본권으로 보고 이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GDPR의 핵심 개념들을 매우 넓고 유연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개인 데이터의 개념을 넓게 해석해서 2017년 12월의 노악 판결에서는 시험 답안지에 적힌 내용이나 채점자의 코멘트까지도 개인 데이터로 인정했고, 브레이어 판결에서는 심지어 특정 조건 하에서 인터넷 접속 기록인 동적 IP 주소도 개인 데이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의 ESFO 판결에서는 처리의 개념도 넓게 해석해 파일 정리가 잘 되어 있다면 구두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조차도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어요. 이런 해석은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 처리 활동을 GDPR의 규제 범위 내에 두려는 의도로 보이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GDPR 적용에 예외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예외 규정은 반대로 매우 엄격하고 좁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GDPR에는 순수하게 개인적이거나 가정 내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2014년 12월의 라인에스 판결에서 집 앞에 설치된 CCTV가 공공장소를 촬영한다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는 예외가 남용되어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권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또 다른 해석 경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CJEU는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합니다. 즉, 데이터 처리 활동의 법적 성격이나 역할을 판단할 때 계약서상의 명칭이나 형식적인 관계보다는 해당 활동의 실질적인 내용과 정보 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누가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지를 중요시해요. 그 좋은 예가 2018년 6월의 비르트샤프트 아카데미 판결과 2019년 7월의 패션 아이디 판결이겠네요. 이 판결들에서 CJEU는 페이스북 팬페이지 운영자나 웹사이트의 소셜미디어, 좋아요 버튼을 설치한 운영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 컨트롤러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CJEU는 다른 기본권 및 이익과의 균형을 중요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표현의 자유, 사업 수행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이나 정당한 공익과 충돌할 때는 이들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이칠 권리와 정보 접근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거나 상업적 이익과 정보 주체의 반대권 사이에서 형량을 하는 판결들이 나오는 거군요.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제 GDPR의 핵심 영역별로 주요 판례들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DPR의 적용 범위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죠. GDPR은 제2조와 제3조에서 사물적 범위, 즉 어떤 활동에 적용되는지와 영역적 범위, 즉 어떤 지역까지 적용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중요한 판례로는 2015년 10월의 벨티모 판결이 있어요. 네, 이 판결에서 CJEU는 EU 내 최소한의 활동만으로도 설립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EU 내 설립, 어스태블리시먼트 기준을 상당히 넓게 해석했어요. 또한 2019년 9월의 구글 LLC 대 CNIL 판결에서는 이칠 권리가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었는데 원칙적으로 EU 영내에만 적용된다고 선을 그었지만 동시에 EU 역의 기업이라도 EU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하거나 EU 시민들의 행동을 모니터링한다면 GDPR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다음으로는 개인 데이터의 정의에 관한 판례들이 많은데요. 이미 언급한 노악 판결 외에도 2019년 10월의 플래니트 49 판결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에서 CJEU는 쿠키 정보와 같이 그 자체로는 직접 식별되지 않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 가능한 정보도 개인 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보았죠.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개념에 대해서는 비르트샤프트 아카데미 판결과 패션 아이디 판결 외에도 2023년 12월의 리투아니아 국립공중보건센터 판결이 주목할 만해요. 이 판결에서 CJEU는 컨트롤러가 자신이 직접 수행하는 개인 데이터 처리뿐만 아니라 자신을 대신해서 처리하는 프로세서의 활동에 대해서도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개인 데이터 처리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는 특히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들이 있습니다. 2024년 10월의 네덜란드 테니스 협회 KNLTB 판결이 주목할 만한데 이 판결에서 CJEU는 상업적 이익도 정당한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개인의 권리와 비교하여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매우 엄격한 형량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데이터 주체의 권리에 대해서는 이칠 권리를 확립한 구글 스페인 판결 외에도 2023년 1월의 오스트리아 우체국 판결에서 CJEU는 데이터 주체가 자신의 개인 데이터가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구체적인 수신자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등에 의한 자동화된 결정과 관련하여 2025년 2월의 던 앤드 브래드 스트리트 오스트리아 판결에서는 개인이 자신에 대한 자동화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했죠. 컨트롤러는 복잡한 수학적 공식이나 알고리즘의 상세한 설명 대신 실제 적용된 절차와 원칙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어요. 국제 데이터 이전에 관해서는 2020년 7월의 슈렘즈2 판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판결에서 CJEU는 EU 미국 간 데이터 이전 협정인 프라이버시 실드를 무효화하고 표준 계약 조항, SCC 같은 다른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데이터를 받는 국가의 법률이나 실제 관행이 EU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지 꼼꼼히 평가하고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마지막으로 감독 및 집행, 제재에 관해서는 2025년 2월의 일바 판결이 주목할 만한데 여기서 CJEU는 GDPR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계산할 때는 관련 기업 그룹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지만 실제 부과금액 결정에는 위반의 심각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GDPR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특히 비물질적 손해와 관련된 판례들도 최근 많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도 짚어볼까요? 네,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에요. 2023년 5월의 UI 판결에서 CJU는 GDPR 위반 자체가 자동으로 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배상 자격을 위한 최소 심각성 기준도 없다고 판결했어요. 즉, 경미한 위반이라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24년 10월의 라트비아 소비자권리보호센터 PTAC 판결에서는 GDPR 제82조가 징벌적 기능이 아닌 보상적 기능을 가진다고 확인했고 특정 상황에서는 사과가 비물질적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죠. 또한 2024년 10월에 불가리아 고객지원센터 APV 판결에서는 데이터 주체가 제한된 기간 동안 개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것만으로도 비물질적 손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특히 회원국의 상업등록부에 개인 데이터가 온라인으로 공개된 경우가 그랬죠. 이런 판례들을 통해 CJEU는 GDPR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개념을 넓게 보고 실질적인 구제를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GDPR은 개인정보 보호만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지는 않잖아요. 다른 법익과의 균형도 중요한데 이와 관련된 판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CJEU는 개인정보 보호와 다른 법익 사이의 균형을 중요시합니다. 2025년 2월에 던 앤드 브래드스트리트 오스트리어 판결에서는 데이터 주체의 접근권과 컨트롤러의 영업비밀 보호 간의 균형에 관한 지침을 제공했어요. GDPR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접근권을 일반적으로 배제하는 국가 규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각 사례별로 권리와 이익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했죠. 또한 패션 아이디 판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웹사이트 운영자의 정당한 이익 사이의 균형을 다루었죠. 맞아요. GDPR 관련 CJEU 판례에서는 이런 다양한 법익 간의 균형을 찾는 과정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다른 기본권이나 정당한 이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CJEU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까지 GDPR 관련 CJEU의 주요 판례들을 살펴봤는데요. 향후 CJEU 판례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까요? 네, CJEU의 GDPR 관련 판례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몇 가지 방향성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AI와 같은 신기술에 GDPR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AI 시스템이 개인 데이터를 처리할 때 설명 가능성이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AI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 개인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등이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또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개인 데이터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문제도 계속 중요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로 쉽게 옮길 수 있는 데이터 이동권의 구체적인 범위나 데이터 최소화 원칙과 빅데이터 분석 사이의 긴장관계 등이 있겠죠. 그리고 슈렘즈2 판결 이후 역외 데이터 이전 문제도 계속해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특히 EU와 미국 간의 새로 마련된 데이터 이전 협약인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DPF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도 결국 CJEU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마지막으로 개인 데이터 감독기관 DPA의 권한 행사 방식이나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판례도 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거대 IT 기업들에 대한 막대한 과징금 부과 사례가 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을 통해 기준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GDPR 관련 CJEU 판례를 살펴봤는데요.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핵심 인사이트는 무엇일까요? 첫째, GDPR의 핵심 개념들, 즉 개인 데이터, 처리, 컨트롤러 등은 매우 넓게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신의 활동이 GDPR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하지 말고 의심스러울 때는 GDPR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CJEU는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한다는 점이에요. 계약서상으로는 단순 처리 업무만 맡는 프로세서라고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데이터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한다면 컨트롤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칭이나 형식적인 관계보다 실제 역할과 책임에 따른 판단이 중요해요. 셋째, GDPR 준수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슈렘즈2 판결에서 보듯이 과거에 적법했던 데이터 이전 방식도 새로운 판례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CJEU 판례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신들의 데이터 처리 방식의 문제는 없는지 계속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개인정보 보호는 다른 법익과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에요.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와 자신의 정당한 이익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한 형량 테스트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GDPR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판례들은 비물질적 손해의 개념을 넓게 보고 있어 GDPR 위반으로 인한 소송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문제가 터진 후에 수습한 것보다 미리 GDPR 규정을 잘 지키도록 시스템과 정책을 갖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GDPR과 CJU 판례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걸음으로 CJU의 역할과 주요 해석 경향, 그리고 핵심 판례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GDPR은 더 이상 EU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업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법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도 EU와 거래하거나 EU 시민들의 데이터를 처리한다면 GDPR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죠. 맞아요. CJU 판례를 통해 GDPR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 살펴본 주제들 중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씩 선정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GDPR의 적용 범위, 즉 어떤 경우에 GDPR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핵심 판례들을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